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방암 수술 후에 흔하게 질문하시는 유방 재건술 및 합병증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훈 교수님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성형외과의 민경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재활학과의 조한월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크게 유방 재건술 그리고 수술 후 발생하는 통증, 림프 부종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파트 1으로 유방 재건술에 관련된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대신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수님, 유방 재건술은 꼭 받아야 됩니까? 일단 유방은 여성성을 대표하는 몸의 구조 중 하나죠. 그래서 유방을 일부 또는 모두 제거하게 되면 평상시에 생활할 때 특히 옷을 입을 때 패드 등을 이용해서는 숨길 수가 있겠지만 수영장을 사용하시거나 목욕탕을 가고 타인과 같이 탈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절제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체의 좌우 체중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좌우 불균형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최근에는 유방 전절제술 하고 나서 재건을 많이 권하고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성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수술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유방 재건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게 되나요? 일단 유방 재건술을 설명을 하려면 우선 유방 절제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림은 유방의 단면을 표현한 것인데 피부 아래로 이렇게 개미집 구조와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유선입니다. 유선은 젖이 나오는 샘을 뜻하는 한자죠. 이곳에 악성 종양이 발생을 해서 유선을 지방 조직과 함께 모두 이렇게 제거하는 것이 유방 전절제술이고 유선의 일부만 제거하는 것이 유방 보존 절제술입니다.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되면 마치 상자 속의 내용물을 제거한 것처럼 내부가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서 채우지 않으면 푹 꺼지게 되고 이를 채워주는 작업을 재건, 복원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부를 채워야 되는데 이 재료를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내 몸의 일부 조직을 이동해서 채워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가 조직 방법 또는 자가 이식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방은 넓은 면적과 큰 부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보충하기 위해서는 크고 두꺼운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이 배꼽 아래에 있는 복부 조직이고요. 등 피부 일부와 넓은 등 근육 그리고 광배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허벅지 안쪽 조직을 사용하거나 엉덩이 뒤쪽 조직을 사용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방법이 있어요. 자가 조직에 비해서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찐빵 모양 그리고 이 매끈한 표면의 보형물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수술자에 따라서 보형물을 넣는 위치가 다른데 가슴 근육을 흉벽에서 분리한 후에 아래에 보형물을 넣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가슴 근육 위에 바로 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방 재건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면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과 혹시 위험하진 않은지 그리고 수술을 했을 때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고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거 재발되면 이거 진단이 늦어지지 않나요?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꾸준히 정기 추적 검사를 받으시게 되면 진단 시기나 예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수술이 복강 내 장기를 볼 정도로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는 침습적인 수술이 아니어서 위험도는 다른 암 수술에 비해서 낮으니 안심하셔도 되고요. 또 보형물 수술하고 나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가 제한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항암을 하게 되면 전신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에 좀 취약한 상태가 되고 방사선을 하게 되면 정상 조직이 딱딱해지고 굳는 섬유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형물의 구축
현상, 위험도를 높일 수 있지만 이 비율이 뭐 생각하시는 것만큼 뭐 빈번하진 않고 최대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회복 기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가 조직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몸의 다른 부위에 이제 절개 및 수술을 하는 거라서 통증도 좀 오래 지속되고 회복 기간이 긴 것이 좀 사실입니다. 복부 재건의 경우에는 수술 후 뭐 1주일에서 2주일 가량 입원하게 되고 복대를 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착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보형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릅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수술한 쪽 어깨랑 팔 사용을 일반적으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형물과 자가조직 재건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가요에 대한 이제 질문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환자분들마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보형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자가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점이 각각 뚜렷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보형물은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릅니다. 다른 부위에 뭐 흉터도 없죠. 그래서 수술 후유증도 없고요. 하지만 보형물은 기본적으로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피막 구축이라는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도 하고 피부에 뭐 상처나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형물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이나 또 뭐 보형물이 불량품이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파열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자가조직에 비해서는 모양과 촉감이 좀 부자연스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런 보형물이 가졌던 장단점이 자가조직에서는 거꾸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내 살이니까 구축 현상도 없고 상처 감염에도 당연히 튼튼하고요. 터질 걱정도 없고 모양과 촉감도 상대적으로 좀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수술 기간이 길고요. 회복도 느리고 공여부에 이제 긴 흉터와 수술 후유증은 피할 수가 없고, 이제 가장 치명적인 것인데 1%에서 2% 정도의 확률로 혈관을 문합한 부분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조직으로 이식하는 것이 완전히 실패하게 되고요.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좀 이제 가장 크게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혹시 이 유방 재건술을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뭐 수술 비용만 따져놓고 보면 이제 복부 재건이나 뭐 허벅지, 엉덩이 뒷조직을 이용한 재건이 이제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가장 비싸고, 그래서 뭐 전신 마취 비용도 아무래도 더 들겠죠. 수술 시간이 기니까. 그래서 치료비도 좀 미범비도 많이 들게 되고요. 하지만 또 보형물의 경우에는 보형물이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구축을 줄이고자 동종 진피라는 것을 감싸서 넣게 되기 때문에 요런 재료비가 조금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뭐 적게는 뭐 25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행히도 이런 비용 부담이 되긴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2015년 이전에 비해서는 비용이 많이 줄었고요. 재건 후에 만족도, 뭐 지원 재건 후에 만족하시는 모습을 외래에서 워낙에 많이 접하기 때문에 재건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동종지피에 관련된 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피부를 넣어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화학이나 방사선 고압 처리를 해서 세포 성분이 제거가 돼서 면역 반응이 없고 대신에 생체 내에서 생착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방 재건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아주 상세히 잘 대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파트에서는 유방 수술 후에 생기는 통증 관리 및 재활 치료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질문 드릴 차례인데요. 이제 환자들을 보다 보면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통증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방암 수술 후에 통증이 많이들 생기십니다. 뭐 이쪽에 피부 쪽으로 감각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가장 흔하게 생기는 불편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어깨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정말 많은 분들이 팔을 이렇게 든다거나 옆으로 든다거나 할 때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이런 통증은 단순히 자세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수술 이후에 생기는 해부학적 변화, 조직 손상, 그리고 그거에 따른 기능적 제한이 다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방 수술을 할 때 상처를 요즘은 줄이기 위해서 겨드랑이 쪽으로 절개를 넣고 안으로 들어가서 벌리고 그쪽에 있는 유선 조직을 떼고 보형물을 넣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아무리 수술을 잘하고 좋은 재료를 써서 유착을 막으려고 해도 우리 몸 안쪽에서 흉이 지는 거를 완전히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이렇게 조금 달라붙어서 움직임이 제한이 생기는데, 이렇게 생겨서 뭐 팔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통증이 생기는 거를 유착으로 인한 통증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유착에 관계되는 근육이 저는 크게 두 가지, 대흉근과 소흉근을 얘기 드리는데요. 대흉근이라는 게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다란 근육이고 가슴 근육입니다. 남자분들이 헬스장에 가서 가슴 흉갑을 기르겠다고 열심히 운동하는 근육이기도 한데요. 유방 조직이 이 대흉근 위쪽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을 하고 나면 이 근육과 주변 조직에 유착이 생겨서 움직임이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 대흉근이 이렇게 생겼고 팔 안쪽으로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올리려고 해도 문제가 생기고 옆으로 벌리려고 해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팔꿈치를 이렇게 겨드랑이에 붙인 상태로 바깥으로 벌리게 될 때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했을 때 위로 올리거나 옆으로 벌릴 때 문제가 생기는데, 안쪽으로 붙이고 벌릴 때는 이상이 없으면 내가 이쪽이 짧아졌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흉근 같은 경우에는 대흉근보다는 조금 더 안쪽에 있는 근육이고요. 어깨 쪽에 있는 툭 튀어나온 요 뼈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들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샤워를 한 다음에 씻을 때 보면 어깨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자세가 소흉근 때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근육이 짧아지면, 제가 이쪽에 있는 근육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쪽만 아파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감각이 이 가슴 쪽과 어깨 쪽이 아주 정교하게 감각을 느끼는 부분이 아니라서 팔꿈치 아래쪽, 요 뒤쪽으로 당기신다던가 위쪽이 당기신다던가 어떤 분들은 등 뒤가 아프시다던가 하는 쪽으로 호소하시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가만히 있으면 잘 모르겠는데 움직일 때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주무실 때 아픈지를 여쭤보면 불편할 때가 있긴 하지만 잘 때는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다음에서 설명드릴 오십견과의 감별 포인트가 됩니다. 오십견을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근육이 짧아졌는지 간단한 자세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문틀 있는 쪽에 팔꿈치를 앞으로 대시고 쭉 늘려가지고 뒤쪽을 바라보시는 동작으로 하시면 수술하신 쪽과 수술하지 않은 쪽을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를 느끼시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이 앞쪽이 당겨서 움직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짧아진 근육을 늘려주면 되고요. 이게 스트레칭이죠. 스트레칭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 스트레칭을 혼자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통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꾸준히 잘하시는 분을 사실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도수 치료를 2번에서 4번 정도 받으시라 안내를 드리고요. 2번에서 4번 정도만 받으시면 짧아진 부분을 충분히 늘린다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 다 정상 수준까지 늘어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직후에 조기에 치료하시면 사실 이 치료 기간이 더 짧아지시는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 이후에 통증 때문에 혹은 불안감 때문에 움직이시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설명드린 보형물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움직임을 제한하시기 때문에 재활 치료 시기를 조금 놓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게 병원에 오셔서 치료하시면 금방 좋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십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오십견도 사실 실제로 아주 꽤 자주 생기는 어깨 통증의 원인입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약 10에서 20% 정도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저도 오시는 분들을 보면 한 10분 정도, 1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이 50견을 같이 가지고 있으신 것 같으세요. 50견은 50살에 온다고 50견은 아니고 50살 근처에 많이 오신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지만 사실은 동결건이라던가 유착관절낭염이라는 말이 더 맞겠습니다. 이게 왜 생기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수술 이후에 팔을 보호하려고 움직임을 안 하신다거나 혹은 방사선 치료 이후에 관절 주변 조직이 짧아진다거나 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관절낭과 달리 염증이 생겨서 이 관절낭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됩니다. 아까 전까지 설명드렸던 가슴 근육 유착과는 달리 오십견은 실제로 이 관절 자체에 염증이 생겨서 완전히 굳어버리기 때문에 양상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아까 전처럼 팔을 위로 들거나 옆으로 벌리는 거에도 제한이 생기는데요. 팔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리는데도 문제가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뒷짐을 지라고 하면 뒷짐을 전혀 못 지신다거나 아니면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팔이 이렇게 안 벌려져서 머리를 못 감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이게 염증 문제이기 때문에 오십견은 밤에도 아파서 잠을 자다가 깨신다거나 잠을 설친다거나 한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깨가 아픈데 잠을 잘 못 잔다고 하면 이것이 뚜렷한 감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십견은 앞선 유착과는 달리 치료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어깨 관절에 불이 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불이 나면 이걸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불을 완전히 꺼야 되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진통소염제나 혹은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그런데 진통소염제는 저희가 입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진통 효과 때문에 먹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소염 효과 때문에 먹는 거고요. 진통소염제는 입으로 먹어서 전신에 퍼지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때는 물을 양동이로 날라가지고 퍼서 불을 끄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반면에 관절각 내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소방 헬기가 그 소방액을 뿌리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어깨 관절 내에 있는 염증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저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서 주사를 하고 있고 주사를 하고 나면 환자분들 대부분이 몇 달 동안 고생했던 게 주사를 맞은 당일에 바로 통증이 없어졌다. 밤에 잠을 잘 잤다고 하면서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염증을 줄이기만 하면 끝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염증을 줄인 후에도 우리 불이 난 다음에 탄 자국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어깨 관절 가동 범위가 좋아지는 데는 스트레칭이라던가 다른 운동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수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칭을 알려드려서 이 어깨 관절 굳은 부분을 더 늘리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염증이 아주 심했던 분들 중에는 불을 껐는데도 불구하고 잔불이 남아있다가 다시 불이 붙는 것처럼 염증이 다시 생기면서 몇 달 후에 다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아프실 때도 처음만큼 아프지는 않고 한 50에서 60% 정도까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이 경우에도 추가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좋아지시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 좀 드려볼 건데, 저도 외래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게 되는 주제인데, 재활을 가셔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대충 움직일만 한데, 이거 꼭 치료 받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어깨 문제를 완전히 해결 안 하면 다른 불편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완전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아까 민경환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팔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들리시는데 나 머리도 감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치료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사실 초기에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더 빨리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완전히 팔을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치료하시기를 권고를 드리는 게, 이 어깨 관절이 사실 되게 어깨가 관절 중에 가장 움직임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한을 둔 상태로 지내게 되면 추후에 회전근개 손상이라던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또 방사선 치료를 수술 후에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굳게 되면 방사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깨를 올리는 자세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자세가 안 나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초기에 해결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래에서
이제 뵙게 되는 환자들 중에 갑자기 이제 팔을 들면서 겨드랑이에 띠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무슨 힘줄인가요? 혈관인가요?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가막 증후군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유방암 수술 후에 림프절을 절제하거나 겨드랑이 부분의 조직을 박리할 때 그 주변의 림프관이나 얇은 섬유 조직들이 손상을 입게 되고 유착되면서 줄처럼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줄처럼 이렇게 쭉 생기는 뻣뻣하게 만져지는 구조가 생기게 되는데요. 환자분들이 이게 뻣뻣한 띠가 생겼다고 해서 애과막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 띠가 이렇게 겨드랑이 쪽에만 생기는 분들도 있지만 심하신 분들은 겨드랑이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팔 여기 손목 있는 데까지 쭉 이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짧게 당겨지기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릴 때 그 조직 주변으로 통증이 생기거나 팔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까 얘기 드렸던 오십경과는 달리 관절 자체가 굳은 것은 아니고 림프관 주변에 있는 섬유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간단하게 수기로 풀어주면 금방 해결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진료실에 오시게 되면 그 띠 있는 데를 제가 손으로 이렇게 좀 문질러 보라고 하시거든요. 제가 문질러 드릴 때도 있고 그래서 쭉 문지르게 되면 팔이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시던 분들이 끝까지 바로 올라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해결이 스트레칭이랑 그 부분의 뭉친 부분을 풀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끊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걸 스트레칭을 할 때 뚝뚝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이건 느낌일 뿐이지 실제로 그 부분이 끊어지는 건 아니고 칼을 대고 끊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부분에 손상이 생기면서 림프 부종이라던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스트레칭만 잘해주고 문지르는 것만 잘해주셔도 금방 좋아지시기 때문에 비교적 예후가 좋은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는 림프 부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림프 부종이 정확히 뭔가요? 림프 부종은 사실 림프액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팔이 붓는 질환이죠. 우리 몸에 전신에 혈관이 있는 것처럼 림프관이라는 것도 전신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림프관이 우리 전신에 혈관이 가지 못하는 곳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영양분을 주고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림프관 안을 흐르는 림프액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끈적이는 액체이고요. 그리고 이 끈적이는 액체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돕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결국에 팔로 예를 들었을 때 심장에서부터 팔로 혈관이 모두 가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 팔은 한강 같은 큰 강이고 림프관은 한강에 연결된 무슨 양재천이라던가 탄천강 같은 개천이라고 설명을 드리고는 합니다. 실제로 림프관과 혈관이 연결이 되어 있고 더 림프관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데도 결국 혈관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또 림프관을 고속도로 그리고 림프절도 톨게이트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림프절이라던 게 중간중간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지나가는 림프액들의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제거하게 되면 아무래도 길이 있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길이 막히거나 톨게이트가 폐쇄가 돼서 길이 없어지는 것 같은 효과가 나게 돼서 아래쪽으로 차가 밀리듯 림프액이 차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림프 부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림프액에 단백질이 차 있는 그런 액체라고 좀 끈적이는 액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여있게 되면 피부가 점점 딱딱해지는 섬유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섬유화가 아주 심해졌을 때가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코끼리 아줌마처럼 나오시는 분들이 이 섬유화가 아주 극단적으로 진행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림프 부종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사실 모든 분께 다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림프 시스템이 제가 그림은 그려놨지만 다 똑같지가 않고요. 어떤 분들은 고속도로로 예를 들었을 때 10차선 고속도로를 타고 나시고 어떤 분들은 3, 4차로 고속도로라서 같은 림프절을 제거하신다고 해도 어떤 분들은 림프 부종이 생기시고 어떤 분들은 전혀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겨봐야 아는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개인마다 그리고 체질이나 회복력, 체중, 활동량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작용하는 상태입니다. 림프 부종이 생기면 이게 평생 관리해야 된다는 개념 때문에 불치병이다. 이게 절대로 안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고 고혈압이랑 당뇨처럼 단순히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더 심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림프 부종은 완치가 목표가 아니고 조절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초기에 저희가 그림에서 보는 게 왼쪽이 초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초기 붓기가 시작했을 때 바로 개입을 하게 되면 스트레칭, 압박 스타킹, 마사지, 자세 조정 같은 보존적인 방법으로도 치료가 충분히 관리가 되게 되는데 점점 오른쪽으로 가서 심해지게 돼서 림프가 조직에 고이게 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단백질이 조직 사이에 침착이 되게 되고 치료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붓는 느낌이 드셨을 때 빨리 병원에 와서 관리 방법을 배우시고 치료를 받으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림프 부종 잘 설명을 들었고요. 이제 그러면은 관리를 잘 해야겠죠. 환자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될지 조금 여쭤보려고요.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림프 부종의 관리는 단순히 한 가지 방법만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환자에 맞춰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환자분들께 교총 체증을 푸는 방식의 비유를 해드리곤 하는데요. 림프관을 여기 보이는 고속도로, 림프액을 여기 고속도로 위에 있는 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톨게이트가 있을 때 톨게이트가 하나가 막혔기 때문에 차가 밀리게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보존적 치료로 요즘 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약물 치료, 중력을 이용한 자세백, 마사지, 그리고 압박 스타킹이나 압박 붕대를 먼저 얘기 드리고 최근에 조금 있다가 민경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술적 치료까지 있습니다. 림프 마사지, 약물 치료는요, 이 지금 고속도로 위에 있는 차들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림프액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팔이 붓는 걸 더 줄여준다. 이런 개념이고요. 중력을 이용한 자세 배액은 뭐냐면 저희가 결국에 이 림프액이 흘러서 심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팔의 높이를 심장보다만 조금 더 위쪽으로 놓게 되면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 부종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낮 시간에 활동을 하시게 되면 팔이 많이 부었다가 잠을 자고 일어나셨을 때는 팔이 완전히 부은 게 빠진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누워 계시면서 팔 높이가 심장 높이와 비슷해지기 때문에 잘 빠져나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계신다고 했을 때 팔 밑에 베개 하나나 두 개 정도를 더 올려서 이렇게 살짝만 띄워주게 돼도 팔 위쪽에 있는 림프액들이 심장으로 더 잘 빠져나갈 수 있어서 도움이 되게 됩니다. 림프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들이 와서 이 차들을 가이드해 주는 것처럼 일로 빠져나가세요. 저희가 안내해 주면 훨씬 더 빨리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치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림프 부종 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림프 마사지 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림프 부종 환자들의 이 림프 마사지는 환자분들이 배워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림프액이 아까 전에 그림을 보셨겠지만 결국에는 이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서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팔까지 차가 꽉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대부분 림프 부종 마사지를 할 때는 여기 피부에 있는 데서 세게 이렇게 누를 필요 없이 살살 만져서 이렇게 쓸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림프액이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순서입니다. 어떤 순서가 중요하냐면 저희 차가 여기까지 꽉 차 있는데 뒤에서부터 차를 빨리 가라고 해봐야 여기가 빠져나가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순서가 심장 근처에서부터 뒤쪽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 주변이랑 목 있는데 겨드랑이 있는 데를 먼저 이렇게 쓸어주는 거를 하게 되고 그럼 이쪽에 림프절이 비게 되겠죠. 그럼 위팔 있는 데를 나눠서 위팔을 똑같이 쓸어줘서 림프 제어를 제거해서 팔 위쪽을 비워주고 그 다음엔 아래팔을 쓸어서 림프절을 위로 올려주고 아래쪽에 있는 손 쪽을 쓸어서 위쪽으로 올려주고 다시 반대로 올려준 거를 다시 위로 올려서 역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림프액을 잘 빠져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몇 번이나 해야 되는지 사실 이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환자분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실수록 사실 림프액이 빠져나가시기가 좋기 때문에 생각나실 때마다 하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샤워를 하신 다음에 로션을 발라주면서 로션을 바르는 강도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한 20분 정도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마사지로도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과 압박 붕대가 사실 림프 부종 치료에 있어서 되게 상징적인 치료죠. 근데 이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치료와는 달리 림프 부종을 빼는 역할이 아니라 아예 림프액이 그 림프관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죄송합니다. 차가 이 길이 완전히 막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막혔을 때 이제 차선이 2개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뒤쪽에 있는 차들이 막히는 것이 문제인데 아예 이렇게 차선을 좁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2차선에만 차들이 들어오게 하면 차들이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림프 부종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이 압박 스타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압박 스타킹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압박이 되는가 그냥 집에 수술 후에 받은 스타킹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더 탄성이 있는 저탄력 혹은 중탄력의 일반적으로 쓰는 스타킹보다는 압력이 훨씬 높은 림프 부종 전문적인 스타킹을 하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스타킹을 하시게 되면 아예 림프절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낮 시간과 밤 시간에 다 착용하는 걸 권고를 드립니다만 일상적으로 착용을 드립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너무 사실 요즘 같은 여름에는 스타킹을 착용하는 게 많이 어려우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증상에 따라서 조절을 하도록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압박 붕대를 주로 사용했다고 해요. 근데 압박 붕대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서 4시간마다 손끝에서부터 다 계속 감아서 팔 끝까지 감았다가 다시 풀었다가 다시 감아주는 그런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 불편감이 있어서 최근에는 압박 스타킹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액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걸 막아준다. 그리고 림프 부종이 심하신 분들도 이 압박 스타킹을 오래 착용하시면 한 3, 4일만 해도 림프 부종이 쫙 빠지는 효과가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의 처방에 맞는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서 림프 부종에 맞는 제품을 착용하셔야지 효과가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도 되냐, 림프 부종이 있으면 팔을 쓰지 말라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림프 부종을 배울 때 저희 위에 스승님들 시절에만 해도 팔을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팔이 잘렸다고 생각하고 지내라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가벼운 운동을 하면 오히려 혈액순환이랑 림프절 순환이 촉진되어서 림프라는 게 결국에 근육이 이렇게 좀 짜줘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런 게 좋아져서 림프 흐름이 같이 촉진돼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는 가벼운 운동은 하셔도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근력 운동을 한다고 아주 무거운 걸 드신다거나 아니면 팔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렇게 상황이 생기면 팔에 피가 몰리게 되고 피가 몰리면 피에서부터 빠져나가는 림프액이 증가해서 팔이 더 부하가 생기고 그런 림프관에 과부하가 생기면서 림프 부종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무리하게 하는 운동은 피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 무리한 운동에 대한 기준도 환자마다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부엌칼만 들어도 팔이 너무 부으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3kg짜리 아령으로 운동을 해도 전혀 붓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부어봐야 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환자분들에 따라서 적절히 조합을 해서 맞춤으로 활동 강도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재활학과에서는 앞선 방법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저출력 레이저라던가 아니면 공기를 이용한 림프 압박 방법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합을 해서 맞춤형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림프 부종이 있을 때 부었다 빠졌다 하는 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붓기는 붓되 최대한 덜 붓게 하고 다시 빠질 때 완전히 잘 빠질 수 있게 도와줘서 조직에 림프가 최대한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림프 부종을 관리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방법이 그 원인을 없애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절을 하는 방법이고요. 약물이라던가 압박, 마사지 이런 방법들은 림프절이 차는 걸 줄여주고 림프가 찼을 때 빼는 거를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 다음에 설명드릴 수술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를 추가로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경현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민경현 교수님, 이제 림프 부종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저도 요즘 림프 부종 수술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림프 부종 수술이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지가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유방암에서 병기가 있죠. 그래서 뭐 중기, 말기 뭐 이런 식으로 병기가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림프 부종도 중증 정도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림프학회에서 이제 총 4단계의 등급으로 나눠놨고요. 보통은 이제 1단계 초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고 또 이때 효과가 크다고 좀 알려져 있고요. 후기 2단계나 아니면 3단계, 그러니까 좀 심각해진 상태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술 중에서 조금 치료적인 목적의 수술은 좀 쉽지가 않고 증상 완화의 목적을 수술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럼 림프 부종 수술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저는 림프 부종 수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합니다. 예. 가장 우선 고려할 수술은 림프관 정맥 문합술이라고 하는 건데, 앞서 뭐 이제 조한원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정체된 림프관은 교통체증이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들이 많으면 차들이 고속도로 대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국도로 우회하게 되잖아요. 이제 다른 길, 뭐 티맵 같은 거 켜서 그렇게 되는 거를, 이러한 이제 개념을 이 림프관에 적용을 하게 되면 림프관에 림프액이 갈 곳이 못 가니까 그럼 이 액들을 정맥으로 보내주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 몸이 안타깝게도 자연적으로는 그렇게 서로 우회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림프관에 정맥을 이제 이어서 우회로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정체된 림프액이 정맥을 타고 이제 부종 증상이 호전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수술 방식은 림프절 이식술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회술의 경우에는 조건이 있는데 림프관이 좀 멀쩡해야 됩니다. 도로가 어느 정도 온전해야지 그쪽으로 림프액이 타고 또 정맥으로 흘러가겠죠. 그런데 뭐 만약에 도로가 많이 좁아져 있거나 도로가 막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회로를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쪽으로 림프액이 가지를 못하니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톨게이트를 아예 새로 만들어주면 이제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림프 계통에서 톨게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앞서 뭐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림프절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위가 있는데 이런 림프절들이 온몸의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뭐 목 뒤 밑에도 있고요. 뭐 이제 위 밑에 이제 대망이라고 하는 구조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은 림프절이 있어서 이 중에서 하나를 떼어서 림프 부종이 있는 부위에 이제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 사진의 경우에는 저렇게 조직을 떼서 이제 발목 쪽에다가 이식을 해서 부종이 호전된 경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림프절 이식술을 할 때 조건이 있는데, 이 주변에 림프절이 좋다고 뗐을 때 이게 기능을 충분히 하는 데다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림프절이 없게 되면은 이제 뗀 부위에 림프 부종이 새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제거를 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이식을 하기 위해서 이걸 뗄 때에 주변에 다른 림프절이 충분히 보상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지 공여부에 림프 부종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로 고려할 수 있는 수술은 지방 흡입이 있는데요. 이 수술은 치료 목적보다는 증상 완화의 목적이 더 강합니다. 이미 두꺼워져 있는 지방 조직은 저희가 뭐 우회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식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얇아지진 않습니다. 말랑말랑해지거나 가벼워지는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거를 지방 흡입을 통해서 얇게 만드는 거고요. 예전에는 좀 더 과격하게 뭐 피부를 포함해서 조직을 모두 제거하고 막 다른 부위에서 피부를 또 떼서 이식하는 식으로 위험하고 큰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최근에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지방 흡입을 통해서 증상을 많이 개선을 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험악한 수술은 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좀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림프 부종, 사실 림프 부종 수술도 수술이라서 환자분들께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림프 부종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또 많이 위험하진 않은지도 궁금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이렇게 림프관 우회술 경우에는 림프관이 이제 좋은 게 많이 발견이 된다면 수술 시간이 짧겠죠.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환자의 요소들이 좀 있긴 하지만 우회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3-4시간 정도, 림프절 이식술의 경우 한 5시간 내외로 소요가 되고요. 지방 흡입의 경우 또 흡입량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수술 시간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우회술의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환자분들이 주무시지 않고 국소마취로 시행하는 경우가 꽤 많을 정도로 이게 이렇게 막 침습적인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한 이틀, 3일 정도 있다가 뭐 퇴원하게 되고요. 좀 반면에 이식술의 경우에는 이제 복부재건 같은 유방 재건술과 마치 혈관 문합술을 필요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식편이 잘 생착되었는지를 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주 정도 입원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 흡입은 좀 더 간편하기 때문에 수술 다음 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흡입을 너무 또 막 빼려고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은 피부에 뭐 화상을 입는다든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부가 죽는 괴사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림프 부종 수술이 끝난 다음에 혹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술 후 관리는 수술 전에 뭐 설명을 주신 림프 부종 관리랑 비슷하게 동일하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림프관 우회 부위나 이식 부위의 기능이 이제 새롭게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뭐 압박 치료도 하고 필요한 경우 마사지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일단은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수술 후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조적인 이제 요법을 같이 지속을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또 검사를 통해서 림프 부종의 상태를 재판정해서 추가적으로 뭐 수술할지 아니면 지켜볼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림프 부종 수술을 하시게 되면 환자분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결과에 대해서는 뭐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또 뭐 호전이 없다고 좀 안 믿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문헌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뭐 초기에 시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과가 좀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추적 관찰했을 때 거의 뭐 80%에서 90% 환자가 주관적으로 뭐 팔이 가벼워지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말랑해졌어요 하고 이렇게 좀 증상의 호전을 표현하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40%에서 50% 정도는 추후에 압박 치료를 중단을 해도 림프 부종이 더 심하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림프절 이식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행된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결과가 떨어지게 되는데 한 50에서 60% 정도 증상이 호전된다고 표현을 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수치상 평균 이제 한 15% 정도 이제 팔의 부피가 감소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저희 유방암 수술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열심히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리는 동안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대답을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라일락 향기님께서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 보형물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보형물에 변형이 생길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물질 반응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면역 반응이 생기면은 보형물 주변에 피막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이게 방사선을 하게 되면은 피막이 좀 더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피막뿐만이 아니라 정상 조직들도 이제 섬유화라 그래서 주변이 다 엉겨붙고 딱딱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형물의 변형이라기보다는 보형물을 감싸고 있는 구조물들이 이제 점점 그 구축이 되고 이제 쪼그라들게 되는 그런 변형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뭐 그것도 이제 연구를 해보았을 때 뭐 적게는 한 5%에서 뭐 많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뭐 한 20% 가량까지 좀 보고를 하고 있고, 방사선 전후, 그러니까 하신 분과 하지 않으신 분을 비교했을 때에 평균적으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조금 위험도가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란 인생님께서 3개월 전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보형물 수술 부위에 통증이 있으시다고 하네요. 이게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병원에 방문을 꼭 하셔야 할까요? 외래에서 이런 분들이 한 10분이면 거의 8분에서 9분이 질문을 하시는, 정말로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질문인데요. 이제 전절제를 하게 되면 그 유방 피부 쪽으로 올라오던 이제 감각 신경들이 모두 이제 절단이 되죠. 그래서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전깃줄에 이제 회로가 끊어지고 말단이 남은 것처럼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계속 우리 뇌에서는 이제 신호를 보내겠죠. 이쪽 나 감각 있는 거 조금, 이게 감각이 있는 걸 조금 빨리 빨리 좀 이렇게 알게 해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상한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뭐 찌릿찌릿한 느낌, 뭐 어떤 분들은 뭐 왜 이렇게 뜨끈뜨끈해요, 뭐 압박이 느껴지기도 해요, 너무 답답해요,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한 감각이 이상하게 느껴지게 되는데, 모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증상인데 실은 일어나서 좋을 건 없죠. 예. 좀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보통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 빈도라든지 그 이제 통증의 정도가 많이 뭐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통증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수술 후 유방 통증 증후군이라는 이제 뭐 질환이 있어서 병원에 오셔서 좀 상담을 받고 그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좀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실 보형물 문제라고 알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착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것도 보형물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어깨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같이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고덕동그라시움님께서 좋은 동네 사시네요. 팔 부종 때문에 반대쪽 팔까지 힘이 들어가는데 2차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반대쪽 팔에 힘이 들어간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지만, 팔 부종이 생기실 때 특히 오른손잡이가 그 오른쪽에 부종이 생기시면 왼쪽 팔을 더 많이 쓰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왼쪽 팔은 일상생활을 할 때에 그걸 대처할 만큼 충분하게 단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어깨라던가 팔꿈치라던가 이런 부분에 2차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통증이 생기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2차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냐고 하면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반대쪽 팔 쓰는 것도 늘리시고 근력 운동도 하셔서 반대쪽 팔도 같이 단련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럭저럭 님이시고요. 수술 범위에 따라 어깨 통증의 정도나 회복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림프절 절제 범위가 넓을수록 통증이 더 심하고 오래가는 경향이 있는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아무래도 수술을 하면서 저희가 큰 신경이라던가 혈관이라던가 다 피해서 손상이 최대한 없을 수 있게 교수님들께서 수술을 하시지만, 피부 밑에 있는 아주 얇은,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피부 신경 같은 경우에는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통증이 오래 가시긴 합니다. 근데 그런 피부 신경이 손상을 당하시게 되는 건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깨 통증 같은 경우에는 관절 가동 범위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바람결에 실려 님이시고, 수술 후 항암 치료나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면서 재활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치료로 인해 체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동 강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네, 질문들이 참 쉽지가 않은데 이것도 환자분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운동이 치료에 문제가 될 정도 아니면 병을 일으킬 정도로 크게 하시면 안 돼서 항암 치료나 호르몬 치료를 한 다음에 2, 3일 정도는 운동 강도를 많이 낮추고 가볍게 보행하거나 산책하는 정도로 운동 강도를 많이 낮추도록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항암 치료나 호르몬 치료를 할 때 예를 들어 면역력이 떨어진다던가 하는 경우에 치료를 운동을 하지 말고 아예 멈추라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근육을 유지하는 게 환자분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 정도는 항상 하시는 게 좋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땅콩 인형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조한월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답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보카도 바나나 주스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이 지나면 보형물 모양이나 촉감이 변할 수 있나요? 이게 보형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보형물은 변하지 않는데 보형물을 싸고 있는 구조물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구축 반응이고요. 구축 반응은 짧게는 6개월 내지는 길게는 2년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게 되면 그 이후에 촉감이 바뀌거나 모양이 바뀌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 경우에는 보통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그때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 정도 이후로는 구축이나 뭐 그런 모양 변하는 게 웬만해서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어서 6개월까지는 좀 관리를 좀 잘 하시고 본인의 이제 뭐 가슴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같이 강의를 했는데 교수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유방암, 특히 암은 생존율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의 질까지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서 그런 삶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또 답변 남겨주시면 대답을 해주실 거죠. 병원에 오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강남세브란스병원 저는 재활학과 조한월이었고요. 예, 저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 민경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